안녕하세요. 오늘의 일과 사람, 그리고 미래의 직업까지 직업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잡학사전 진행의 문민지입니다. 오늘은 전승현, 유상화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빠르게 변화하는 구조 속에서 직업의 모습도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제는 없어졌고요. 한 사람이 여러 직무와 커리어를 경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스펙보다는 나만의 경험과 역량, 다양한 것들이 중요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 속에서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 현장의 이야기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일과 커리어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 오늘도 잡학사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관련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류 평가부터 면접 일정 관리, 지원자 분석까지 AI가 일부 과정을 담당하면서 채용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다만 지원자 입장에서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다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무 채용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 전공이나 학벌보다는 실제 수행 가능한 업무 능력과 경험을 중시하면서 포트폴리오와 실무 프로젝트 경험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인턴십과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정규직 중심이었던 고용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달과 콘텐츠 제작, IT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택하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프로젝트 단위로 인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지면서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아나운서들의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먼저 전승현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오늘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시대죠.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일자리입니다. 바로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일명 펫트레이너입니다. 짖음이나 공격성, 분리불안 같은 행동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이웃 간 갈등이나 유기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돕는 이들의 역할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행동교정사라는 직업의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려동물 행동교정사는 단순히 훈련을 시키는 사람과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앉아, 기다려 같은 기본 훈련을 넘어서 반려동물의 성격과 환경, 보호자의 생활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전문가죠. 예를 들어 짖음이 심한 반려견의 경우 단순히 훈련으로 억제하기보다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행동교정사는 동물의 심리를 이해하는 동시에 보호자에게 올바른 양육 방법을 교육하는 소통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구를 물어뜯거나 계속 짖는 분리불안 사태부터 산책 중에 다른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까지 문제의 행동 유형도 다양합니다. 행동교정사는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행동 패턴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훈련과 환경 개선을 병행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호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 방식이 강조되면서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생활 습관 교정 중심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이 증가하면서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전문적인 교육과 관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유치원이나 훈련센터, 방문교정 서비스 등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직업으로서의 전망도 밝은 편인데요.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전문적인 행동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관련 자격증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해지면서 체계적으로 이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서 지속적인 경험과 사례 축적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직업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동물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람과의 소통 능력입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은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라 보호자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또 인내심과 관찰력, 그리고 꾸준함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죠. 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 그 사이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공존의 방법을 찾아가는 직업이죠. 네, 반려동물 행동교정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를 바꾸는 일이 한 가정의 일상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사회의 반려문화까지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직업 이야기가 새로운 가능성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 정보 잡 시간입니다. 오늘 잡 정보 시간입니다. 류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연봉, 워라밸, 복지 등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남들이 좋다는 직장 말고 내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회사에 다니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직업 워크넷에서 나온 성인 직업 가치관 검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활용법입니다. 내가 이래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또 여유도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주는 직장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 검사는 성취와 봉사, 직업활동, 13가지 분야에서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위 가치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매겨줍니다. 내가 몸과 마음의 여유를 1순위로 두는 사람인지 또는 영향력 발휘나 창의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에서 전략적인 취업 준비가 시작됩니다. 또 다른 활용법으로는요, 기업의 조직 문화와 나의 가치관을 매칭해보는 겁니다. 보통 연봉만 보고 입사를 했다가 조직 문화가 나와 맞지 않아서 조기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가치관 중 자율성 점수가 매우 높은 사람이라면 수직적이고 통제가 강한 기업에 간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업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면 변화가 극심한 스타트업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나온 나의 핵심 가치와 기업의 인재상을 대조해보는 작업은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을 고르는 가장 확실한 필터가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진정성 있는 지원 동기와 근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 저는 일에서 지식 전달과 성취를 느낄 때 가장 큰 에너지를 얻는 사람입니다 라는 게 면접관에게 더욱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를 인용해서 해당 직무가 왜 나의 가치관과 일맥상통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지가 명확한 지원자는 면접관에게 훨씬 더 준비된 인재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활용법으로는요, 변화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 때는 성취와 보수가 중요했다면 경력이 쌓이면서 사회적인 기여나 변화 지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기도 하는데요. 현재 내가 느끼는 직장 생활에서 갈증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 이 검사를 다시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직무를 조정하거나 이직을 결정할 때 내 마음에 식히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정보를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취업은 나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직업 가치관 검사를 통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나에게 맞는 직장은 조건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서 출발합니다. 직업 가치 검사를 통해서 스스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오래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직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빈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 미래 유망 직종, 전환 직업군 등을 탐구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진을 찍고 메신저로 대화하고 SNS에 일상을 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디지털 기록은 우리의 또 다른 삶의 흔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 기록들이 단순한 추억을 넘어 때로는 개인정보이자 자산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SNS 계정, 온라인 쇼핑 기록, 구독 서비스, 심지어 가상화폐 계정까지 모두 디지털 공간 속에 남겨지게 되는 사실 자각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처럼 사람이 남긴 온라인 흔적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사람, 바로 디지털 유품 정리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라 사진을 꺼내지 못하거나 고인의 SNS 계정이 계속 남아있어 마음이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온라인 계정이 방치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디지털 유품 정리사입니다. 이들은 고인이 남긴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고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삭제할지 유가족과 함께 결정하는데요. 단순히 파일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기억은 남기고 위험은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유품 정리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고인이 남긴 디지털 흔적을 찾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휴대전화, 컴퓨터, 이메일, 클라우드, SNS 등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 어떤 계정과 데이터가 남아있는지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료를 성격별로 분류합니다. 가족 사진처럼 영상과 같이 추억으로 보관할 자료,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반드시 삭제해야 할 자료, 그리고 금전적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이후에는 플랫폼별 정책에 맞춰 계정 삭제나 추모 계정으로의 전환, 자료 백업 등을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유가족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정리본까지 만들어줍니다.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컴퓨터 활용 능력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역량은 바로 신중함과 공감 능력입니다. 디지털 유품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누군가의 추억이고 삶의 기록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계정을 함부로 열람하거나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절차와 보안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내야 하죠. 즉 기술과 윤리,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며 남기는 디지털 흔적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진과 영상은 물론 온라인 금융정보와 구독 서비스, 개인 콘텐츠까지 관리해야 할 디지털 자산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사후 디지털 정보 정리에 대한 수요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유산 관리가 하나의 전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고 국내에서도 관련 상담과 정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례 서비스, 법률, 보안, 데이터 관리 분야와 결합해 더 전문적인 직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유품 정리사는 컴퓨터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으면서도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또 누군가의 감정을 헤아리며 조심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태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기술을 다루지만 결국 사람의 삶을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분함, 공감 능력, 그리고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온라인 흔적까지도 하나의 삶의 기록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유품 정리사는 기술과 인간적인 배려가 함께 필요한 새로운 직업으로 앞으로 더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기록까지도 하나의 삶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흔적을 정리하고 지키는 일, 그것이 디지털 유품 정리사가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직업이겠죠. 자, 앞으로 관심을 잘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잡토크, 일의 미래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안전성과 근무 형태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출근하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직장의 모습으로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산되면서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기준도 함께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유연한 근무에서는 직장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승연 그리고 유상화 아나운서와 함께 변화하는 근무 방식의 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무 환경의 변화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승연 아나운서,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가 있을까요? 네, 최근 직장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변화는 바로 일하는 공간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회사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업무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집이나 카페,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근무 장소가 바뀌는 것을 넘어서 업무 방식 자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면 보고 대신에 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하거나 회의 역시 화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일하느냐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로 기준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제는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화 아나운서, 이런 영향이 직장 형태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네, 일단 조직 방식과 협업 방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하 관계 중심에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지시와 보고가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수평적인 조직 구조와 빠른 의사결정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대면 환경에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결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업무 효율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감과 자율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팀 단위로 움직이기보다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다양한 인력이 협업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이제는 조직의 경계 자체도 점점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의 직장은 같은 공간에 있는 조직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진 팀 단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근무 방식과 조직이 다변화되면서 직장에서 요구되는 역량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연한 근무 시대에는 어떤 역량이 중요할까요? 승연 아나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앞으로는 스스로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자기주도성이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의 제약이 줄어든 만큼 주어진 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느냐가 성과를 좌우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비대면 환경에서는 작은 오해도 업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새로운 방식에 대한 수용력 역시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직장에서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유연한 근무 시대 직장은요, 일하는 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태도와 가치까지 함께 바꾸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김채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지금 하기엔 늦었지. 하지만 이 늦었다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긴 여정을 시작하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단 하나의 꿈을 위해 28년을 살아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주인공은 아파트 경비원에서 변호사가 된 사람, 권진성입니다. 그의 시작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변호사였습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법원 행정고시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고시는 거의 모두 도전했다고 할 만큼 그의 삶은 시험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는 늘 기대와 달랐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합격을 기대했던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첫 딸이 태어난 날에도 그는 병원과 시험 결과 사이를 오가야 했습니다. 생명의 탄생과 또 한 번의 불합격이 함께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치킨집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 안정적인 치킨집을 버리고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그 치킨집마저 스스로 정리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꿈만으로는 가족을 지킬 수 없었는데요. 그는 청소 일을 하고 막노동을 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밤에는 경비 근무를 서며 조용한 시간마다 책을 펼쳤습니다. 야간 경비 근무 중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작은 경비실 안, 형광등 아래에서 그는 하루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경비원 자리를 얻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면접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리에서 그는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하루를 쪼개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이 자그마치 28년이 됐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버텨낸 시간, 스스로를 의심하면서도 다시 책을 펼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5세의 나이에 그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합니다. 28년 동안 이어진 도전 끝에 비로소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합격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는 2달이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신세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갚으며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라는 새로운 시작을 넘어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전세금을 꺼냈으며 버티며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했던 시간을 지나 지금은 지역 주민을 위한 구의원으로 또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기준으로 꿈을 판단합니다. 몇 살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늦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권진성의 28년은 그 기준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꿈을 이루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 시간은 그 길을 이어가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포기하려는 시간 위에 서 있는 걸까? 아니면 도전하는 시간 위에 서 있는 걸까? 28년을 지나 변호사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지금 우리의 시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네,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끝내 자신의 길을 걸어간 권진성. 자, 이 이야기는 늦었다는 기준이 아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음에 삶의 가치가 바뀐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일자리의 변화는 경제 흐름과 이 산업 구조의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엔 경제로 보는 일터를 통해서 경제 흐름이 일자리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지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I가 일상이 되면서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력이 많은 사람보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AX 조직, AI를 중심으로 일하는 조직입니다. 기존의 디지털 전환이 업무를 시스템으로 바꾸는 수준이었다면 AX는 AI가 일의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빠르게 늘고 있는 AI 도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업무 자동화와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문서 작업이나 단순 업무는 줄어들고 있고 기획하고 판단하고 방향을 정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AI 기획, 프롬프트 설계, AI 컨텐츠 제작 같은 직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 원하는 인재도 달라졌습니다. 많이 하는 사람보다 AI를 활용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더 중요한 인재가 된 겁니다. 결국 지금 일터는 사람 중심에서 AI와 함께 일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보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일터의 경쟁력은요, 이제는 경험의 양이 아닌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AI가 바꾸는 채용 시장 속에서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승현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오늘은 데이터로 보는 일터에서 가져온 소식은요. 채용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혹은 여전히 학벌이나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AI 활용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토익 점수나 자격증보다 이제는 또 다른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인재를 더욱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재를 더욱 선호한다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더 변화가 확실한데요. 직무 적합성과 실무 경험 항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학벌이나 스펙의 영향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경험이나 포트폴리오의 중요도가 크게 올라간 점이 눈에 띄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보다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봤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AI 시대에는 단순히 정답을 외우는 것보다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기업들도 이 점을 더욱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흥미로운 건 이제 구직자들의 준비 방식도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력서와 자소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GitHub나 개인 프로젝트, 실제 결과물을 보여주는 증명 가능한 역량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취업 준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데요. 공부 잘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일 잘하는 사람으로 기준이 옮겨져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변화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이제 반복 업무를 대신하게 되면서 사람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더욱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지금 채용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스펙이 아니라 실전 능력이 되겠습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해 문제를 활용하고 이제 실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인재가 기업이 찾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중요한 건 하나네요.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바로 이것이 되겠네요. 네, 이제는 스펙보다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AI 시대의 채용 시장,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점, 이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이야기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요즘 대기업과 중소기업보다 스타트업이 크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유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볼 주제는요. 우리 국민들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취업준비생들에게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의 종류라고 하면 단연 대기업으로 꼽혔는데요. 최근의 데이터에서는 좀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 기업가정신 실태조사를 보면 기업 유형별 긍정인식에서 스타트업이 64.3%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제쳤다니 정말 놀라운 일인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제쳤다니 그야말로 놀라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스타트업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국민의 1만 2천 명 넘게 참여한 대규모 조사라서 더욱더 신뢰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점수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순위가 뒤집혔다는 게 상징적이겠죠. 네, 예전에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불안하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없다. 이런 우호적인 인식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특히 반기업 정서가 57.4점으로 지난 조사보다 낮아진 점도 눈에 띄는데요. 네, 데이터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국내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 지수가 지난 조사보다 3.7점이나 올라갔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기업 내부의 체질 변화입니다. 운영체제가 5.7점, 문화와 구조가 2.8점 상승했는데요. 스타트업 특유의 유연한 조직 문화가 합리적인 시스템이 이제는 실제 수치로 증명해내고 있는 셈입니다. 네, 단순히 분위기가 자유로워져서 좋아졌다는 게 아니네요. 경영 환경이나 성과 보상이 대기업 못지않게 혹은 더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성과 점수가 무려 9.7점이나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산업별로 봤을 때 교육 서비스업의 기업가 정신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지식을 전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분야이다 보니 변화에 민감하고 도전적인 에너지가 더 강하게 분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고도성장 기업일수록 이젠 기업가 정신 수준이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성장이 빠른 곳일수록 비전이 명확하고 그 안에서 개인의 역량을 펼칠 기회도 많다는 의미인데요. 구직자들이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개인들의 기업가적 역량 점수도 함께 상승했는데요. 이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적으로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인재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 선호 현상은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동적인 가치관에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옮겨져 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탄이 되겠네요. 네,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업과 개인이 모두 도전과 비전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이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타트업 선호도 1위라는 이 지표가 단순한 선호도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기업을 가치 있는 일터로 정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요즘 세대가 꿈꾸는 최고의 일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트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취업을 고민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기업의 특징과 산업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전혜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품이 있죠. 바로 우유와 유제품인데요. 오늘 소개할 기업은 이처럼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식품 기업, 메일유업입니다. 1969년 설립된 메일유업은 우유와 분유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대한민국 대표 유제품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제품 기업으로서 지금은 단순한 우유 회사를 넘어 영양과 건강 중심의 식품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메일유업의 강점은 먼저 탄탄한 제품 경쟁력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 메일우유, 앱솔루트 분유,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상하 목장이 있는데요. 분유 시장에선 특히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제품의 차별화입니다. 락토프리 우유, 성인 영양식 브랜드 셀렉스, 환자용 영양식과 같은 특수 영양 제품을 개발해 왔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은 단순히 많이 팔기 위한 제품이 아닌 특정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점은 프리미엄 전략인데요. 메일유업은 상하 목장을 중심으로 유기농 고품질 제품 시장을 점령하며 가격보다는 품질을 선택했습니다. 메일유업의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외식 사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메일유업은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며 카페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현재는 외식 자회사를 설립해 독립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닌 유제품 소비를 자연스럽게 늘리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메일유업은 환아들을 위해 특수 분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는 수익과는 별개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메일유업은 유제품으로 출발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넘어 사회적 가치도 실천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 오늘의 기업 매일유업이었습니다. 네, 일상 속 식품을 넘어서 건강과 가치까지 담아내는 기업 매일유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봄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벚꽃이 아닐까 싶은데요. 흔히들 벚꽃나무의 원산지를 일본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를 원산지로 하는 벚꽃나무가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시나요? 바로 봄이 되면 진해를 가득 메우는 왕벚나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독보적인 봄축제 제64회 진해 군항제로 떠나보겠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경상남도 창해시 진해군은 도시 전체가 하얀 벚꽃 구름으로 뒤덮이는데요. 무려 36만 그루의 왕벚나무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는 장관을 펼쳐집니다. 2026년 진해 군항제는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열흘 동안 벚꽃으로 물든 군항의 도시 진해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최대 벚꽃축제답게 진해 군항제의 볼거리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중 꼭 방문해야 할 예쁜 명소 3곳을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자천 로망스 다리입니다. 여자천은 진해 군항제의 가장 핵심 장소인데요. 약 1.5km 구간의 개천을 따라 벚꽃 터널이 길게 이어지는데 낮에 예쁜 벚꽃을 볼 수 있는 건 당연하고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이 켜지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차와 벚꽃이 어우러진 경화역 공원입니다. 약 800m의 철길을 따라 흩날리는 벚꽃비는 군항제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특히 철길 위에 멈춰선 열차와 흐드러진 벚꽃이 만드는 이국적인 풍경은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곳의 이름을 올릴 만큼 세계적인 절경을 자랑합니다. 세 번째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입니다. 이곳은 평소 출입이 제한되지만 축제 기간에만 특별히 문을 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는데요. 거북선 관람과 해군 제복 체험 등 군항도시 진해만의 매력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는 곳입니다. 한편 도심의 꽃길도 좋지만 바다와 벚꽃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장소를 찾는다면 진해루 해변공원도 추천드립니다. 푸른 진해 앞바다를 배경으로 화사한 벚꽃길이 길게 뻗어 있어 시각적인 개방감이 일품인 곳인데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꽃길을 걷는 경험은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진해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군항제는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넘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축제장이 펼쳐집니다. 먼저 군항제의 꽃이라 불리는 진해 군항의장 페스티벌입니다. 군항의장 페스티벌은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데요. 대한민국 6회 공군과 해병대와 군악대, 의장대가 총출동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벚꽃 아래에서 펼쳐지는 절도 있는 의장대와 웅장한 군악 연주는 오직 진해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젊은 열기를 더해줄 체리블라썸 뮤직 페스티벌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진해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이 공연은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벚꽃 아래에서 펼쳐지는 봄밤의 감성과 음악, 얼마나 감성적일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 한편 진해 군항제는 우리나라 최대 벚꽃 축제인 만큼 전국에서 모여든 인파로 매우 붐빕니다. 따라서 편리한 이동을 위해 창원시에서 무료 셔틀버스부터 진해 관광 명소를 담은 시티투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진해 군항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제64회 진해 군항제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염지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친환경 제품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요즘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 친환경, 에코, 지속 가능이란 단어를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텀블러, 종이 빨대, 친환경 포장재까지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은 정말 환경을 위한 선택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막상 자세히 보니 무엇이 친환경인지 잘 모르겠던 경험 말인데요. 사실 이 중 일부는 진짜 친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이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그린워싱은 겉보기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기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의 인식을 이용하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친환경인 척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을 생각한 제품, 환경을 위한 선택과 같은 문구는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상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지는데요. 두 번째로는 일부만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포장재만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정작 생산 과정에서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마치 제품 전체가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가 전체 과정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증을 악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든 마크에 제품을 붙여 마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입니다. 소비자는 이 마크를 보고 별다른 의심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믿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린워싱은 단순한 광고 문제를 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우선 소비자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진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또한 실제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지 못합니다. 결국 시장 전체에서 친환경이라는 말의 신뢰도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린워싱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품을 선택할 때 단순한 이미지나 광고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나 설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인증 마크가 있다면 그 인증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된 건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일부가 아니라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말에 이끌리기보다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할 때 기업 역시 더 책임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친환경의 얼굴을 한 또 다른 이야기 그린워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마칩니다. 네, 친환경이라는 말보다 그 안에 담긴 기준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더 책임 있는 소비와 진짜 친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자, 벌써 오늘의 잡학사저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채용의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커리어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기준을 세우고 그 흐름을 읽어내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진로를 고민하는데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잡학사전에서는요, 변화하는 일자리 트렌드와 직무 변화에 대해서 다양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